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국민의힘은 꼼수 출두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 성사 여부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 넘게 내리면서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할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리는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가나를 방문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서 정상 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는 의혹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온 건 남다른 의미라면서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0,000원을 넘어설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에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로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면서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조만간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긴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로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최근 석 달 새 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다
2월과 3월에는 4%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대는 14개월 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석 달째 하락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휘발유가 17%, 경유 19.2%, 자동차용 LPG는 15.2%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봄철 채소류 공급이 회복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들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양파는 상승한 반면 국산 쇠고기와 쌀, 배추 등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지난달 예정됐던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23.7% 올랐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는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6.1%가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4월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0%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나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은평구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임대업자가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에서만 빌라 100채 가까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임대업자 이모 씨를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씨는 은평구 일대 빌라를 무자본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뒤에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20여 명을 조사한 경찰은 이 씨가 상업용 빌라인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인 뒤에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세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 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로 조사됐습니다. 하락 거래는 수도권이 66%, 비수도권 57%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 이용자 300여 명이 돈만 가로채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회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여러 판매자가 글을 게시해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요즘 백화점 가서 물건을 확보하기가 개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판매 글을 보고서 46만 원짜리 벨트를 산 A씨. 이미 이 카페에서 20여 차례 물건을 구매한 데다 B씨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도 좋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발송을 차일피일 미뤘고 A씨는 결국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벨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 파업을 이태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 문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선 B씨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지난 3월쯤부터 속속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다른 판매자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구매 대행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매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B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한국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예고한 대로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사흘의 연휴가 생깁니다. 석가탄신일과 함께 성탄절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추가로 쉬는 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조사를 받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는 건 일반 국민의 형사 절차와 맞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보인 검찰은 그를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하려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면서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여기저기 찔러보는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 송 전 대표의 오늘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덤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낮 1시쯤 소속 간부 양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어제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씨는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65세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대전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전북 완주군 동봉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고 직후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남편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음주차에 대한 시동 잠금 장치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크다면서 경찰청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한 규격서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경찰청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시범 운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됐으니까 본인이 아닐 경우 신고하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수법인데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은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A씨는 최근 농협 통장이 개통됐으니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까지 적혀있는 문자에 놀라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농협 사고예방센터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개통되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본인께서 네, 없어요.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고. 몇 분 뒤 이번에는 경찰이라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정유입니다. 농협에 신고 접수 받고 제가 연락을 좀 드린 건데요. 아니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했죠.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자거나 다른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등 수상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한 생각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경찰 저기 수사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는 A씨처럼 비슷한 사기 문자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은행들이 발송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아 내용만 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발신 번호가 002로 시작하고 국외 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라면 당연히 해외 발신 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진짜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는 발신 번호와 문자로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내된 전화번호 대신 스스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당황하지 말고 문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박수를. 기호 4번 박광훈 후보가 재적을 과반수 이상이 득표돼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성재 후보를 선포합니다. 아까 거기서 아니 저기 지금 이제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책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자, 됐죠? 이명규 의원도 이런 거 시선도 많았는데 대표님이랑 어떤 리더십을 같이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지극히 언론적인 용어이고요. 이 대표가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껏 이렇게 답을 했는데 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식적으로 자리 만들어서 또 말씀 나누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땀이 나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시간 만들어주세요. 네. 아, 거기 계셨군요. 네. 저희 기자님들 다들 설명을 좀 저희들이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질문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예. 윤관석 의원님이나 이성만 의원님 탈당 조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전혀 그러니까 오독인데요. 어떤 사안도 쇄신요청에서 논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지 저는 얼른 납득이 안 됐습니다. 됐나? 이건 뭐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약간 네. 대표님 그 청원 게시판에 대표님 뭐 사퇴나 탄핵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대나 찬성은 다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 이재명 대표 거치 자,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건 진짜 이상하다. 대표는 총선 관련해서 이거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소통관에서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일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볕까지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은 23.4도, 광주는 27.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한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모레 밤에 전국으로 확대한 뒤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 제주도와 남해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마치 여름처럼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역의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5도, 대전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